빠밤. 김석 기자가 그래서 갔어요. 네. 네. 자 여러분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는 일단 지난 화는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였죠. 제가 댓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끌로에님이 이해하고자 하나 노력해도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우리 귀엽네요. 읽은 지 꽤 오래된 책이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었을 때 새롭게 발견되는 시선과 감정들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이 그거였죠? 그 세운상가. 벌써 까먹었어요? 아닌가? 아니야? 맞잖아. 정말 그렇게 별로였어요? 아니야. 그 제이 님께서 황정은 작가님의 성명에 의하면 그림자는 은유의 장치로서 각자의 삶을 압도하는 상황 혹은 조건, 절망, 불안, 좌절, 낙담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거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림자처럼요. 그래서 백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 절망, 낙담의 농도가 짙고 무거워지는 순간이 한 사람의 삶을 압도하려고 할 때 그림자가 일어서고 그림자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내면이 삶이 무너지는 거다. 이유민 기자님처럼 저 역시 황 작가의 작품이 노골적이지가 않아서 좋아해요. 노골적이지 않은데 서늘할 정도로 예리하고 집요하고 따뜻하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불가능한 작가님 특유의 예리함과 집요함과 따뜻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전략 없음이 나는 몸서리치게 좋아요. 참고로 상류의 맹금류는 소설집 아무도 아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옥 같은 단편이 너무 많다. 아무튼 이유민 기자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팬이었군요. 황정은 작가의. 김 기자가 그림자 자꾸 뭐냐고 물어봐서 이런 댓글 많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댓글이었어요. 덕분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어떤 팬심도 많이 언급이 됐다고. 이유민 기자가 그랬다면서요. 김기혁 기자 선배 화났냐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녹화할 때부터 좀 느꼈거든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제가요? 아닌데. 근데 이제 이유민 기자를 며칠 뒤에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서 방송 봤냐? 봤는데 기아 선배 그날 화 많이 나셨냐고. 그래서 화가 왜 나냐 했더니 너무 작품이 공감이 안 돼서 화가 나셨나? 자기가 걱정을 했대요. 반성하시죠. 사과하시죠. 사과드리겠습니다.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좀 평소랑 달랐어. 그 약간 텐션을 이제 뭔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랬나? 제가 그 전날 뭐 일이 있었나 보죠. 연어초밥님이요. 책이 전하는 메시지도 독자의 반응도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고구마를 연상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고요. 저는 심오한 수준까지는 못 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동경, 아쉬움, 인간성 회복을 갈구하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저도 요 정도. 저도 연어초밥님 정도의 생각. 요 정도. 연어초밥님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경소님이 한때 황정은 작가의 소설 믿고 본 적이 있는데 이 소설은 작가가 문학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쓴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설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막연한 것 같다. 그래서 착한 독자들의 약간 문학적 허세가 아니냐? 가끔 평론가들과 독자들의 평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이 소설이 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글자 수 적고 얇은 영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설의 가격 때문에 또 욕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소님 말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팬분들은 또 약간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전 좀 경소님 그래서 약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소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너무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솔직히 또 서운해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예전에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또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좀 이런 소설이었다. 정기적으로 소환되네. 전 솔직히 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경선님 생각이 비슷한데 그 백의 그림자는 좀 저도 좀 비슷한 그랬어요. 나성님. 이거는 중요한 의제였어요. 지금 듣다 보니 인물들이 술 마시는 장면에서 정종에 넣는 보거가 북어로 나와서 매우 거슬렸다고 하시던데 교정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읽은 책은 민음사에서 2010년에 간행된 1판 버전인데 정종짠에 보거 지느러미 조각이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요. 쉣! 이게 왜냐하면 창비에서 최근에 다시 나왔거든요.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창비를 조져야겠네. 그러면 민음사에선 보고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창비 잘못이네 이거. 실수가 있었네요. 100% 창비. 이거 창비 관련자분들 안 보시죠 이 방송? 우리 창비에서도 방송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다. 이거 북어요. 북어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네. 이거 확 깨져. 그러니까 이게 정유럽 기자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확 깬다고. 아, 이때 술의 디테일에 또 민감. 김에 확 샌다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작가님한테 사과드려야 할 것 같은데 창비가. 창비가 공식 사과해야 할. 이거 뭔가 좀 작가님한테 사과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요 댓글을 보고 저희도 이 기술적인 그러니까. 실수가 있었구나 알았어요. 나동님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끝나는 이제 우리 코너에서 저 감독님한테도 책을 좀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왜냐하면 이게 또 20대 감성은 좀 감상이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제 이 작가야 매니아거든요. 그렇죠. 보고 들어가 있는 정종 매니아거든요. 음. 네, 그래서 좋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네. 이번 편은 꼭 한번 좀 왜냐면 솔직히 정말 이 팬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좀 이거 그랬거든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내가 늙어서 해마가 다 뇌에 있는 해마가 다 죽어서 뉴런이 일을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못 읽은 걸 수도 있으니까 20대가 읽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강제로 저희 촬영하는 감독님한테 강제로 정중하게. 강제로 정중하게 네. 읽어서 오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꼭 읽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읽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래서 안 오면 우리만 손해. 자 감독님 혹시 실제로 이거 마이크 드시고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자 우리 감독님은 이 책 다 읽었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호, 불호 둘 중에 하나만 딱 일단 먼저 말한다면 한숨. 저는 약간 중간이었거든요. 오. 이거 호는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막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아니고 중간이라고 좀 얘기를. 평소에 책을 네. 문학을 많이 읽는 편인가요? 제가 소설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영상을 더 이렇게 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우선 그 책을 읽고 방송도 한번 다시 봤거든요. 네, 다시 한번 봤는데 되게 약간 전반적으로 김 기자님 의견을 조금 공감을 좀 극혐인데 그럼. 근데 불호가 그렇게 아니고? 막 그 심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이 됐는데 저는 우선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배경이 되게 좀 세운상가? 네 맞아요. 네. 세운상가도 그렇고 뭐 그런 숲이라던가 비 내리는 숲이라던가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거기 섬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아늑하면서 그런 아련한 그런 분위기 있는 배경이 되게 좀 와닿았고 근데 솔직히 그림자에 관해서는 사실 100%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방송을 보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처음 딱 봤을 때는 네 그림자의 그런 의미가 딱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와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만 원짜리 중고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섬으로 가는 전반적인 시퀀스가 그 차가 그때 이제 김 기자는 계속 이걸 왜 사냐. 근데 저는 이제 얼마나 애틋하냐. 그 부분에서는 약간 둘이 의견이 갈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봤어요? 저도 근데 거기서는 약간 애틋한 편에 조금 더 오, 가깝거든요. 그래요? 착한 네. 사람들이 이래요. 오, 내가 진짜 사회에 썩었어, 물들어 아주 썩었구나 그냥. 내가 진짜 내가 완전히. 그게 아니라 음. 네 그게 조금 가깝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시대도 조금 다르고 그쵸.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완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김 기자님 말씀대로 약간 그렇게 생각 와닿기도 했는데 어.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네. 책을 읽을 때는 그 자연스럽게 네 받아들여 맞아요. 졌다. 그거는 이제 야, 근데 용산 참사 그때 시기가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고 옛날, 할 만한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구나. 그럼요. 그리고 몇 년생이죠 본인? 98년생입니다. 98년생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되게 진작 읽어오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감독님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게 감독님을 이제 왜 독서 지옥에 한번 독서 빠져봐라. 지옥에 빠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감독님은 이제 약간 취향이 저는 이 베개 그림자의 정서랑 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그 굉장히 그 좋아하는 영화들이나 평소에 그 취미를 들어보면 이 소설 속 세계관하고 굉장히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세 명이서
그 종종 마시는 장면 네, 그 왠지 장면도 나는 인상 좋아할 깊고 것 같더라고. 그 장면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어. 약간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라던가 어. 그런 100% 이게 딱 와닿지는 어. 않았어가지고 어.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우리처럼 좀 간지러웠어? 어떤 거요? 오글거리는 느낌. 오글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막 오글거리진 않았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해도 대화가 이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감상은 네. 소설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새로운 경험, 낯선 경험 뭐 이 정도로 좋게 볼 수도 있긴 할 네.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본인은 그렇게 연애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오늘 우리 감독님 읽어오신 것 감사하고 말씀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종종 읽어주셔야겠네요. 종종 읽어오셔야겠네요. 예. 좋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독님의 저희가 이제 하나 부르다 이제 팀장 부르고 작가 부르다가 이제 아니, 촬영 이제 감독님까지. 어느 날 자취를 감출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되게 호불호가 갈리고 또 좋은 부분도 있고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끊고 할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100개의 그림자, 100의 그림자. 100의 그림자. 그 100개의 그림자 아니고 왜 100의 그림자라고 했지? 100개 그림자보다 낫다. 100개 그림자. 100의 그림자 나요? 그러니까 오진주가 힐백으로 써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자 붙였나요? 자, 저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서정인 작가의 강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여러분 읽어오신 분 안 계시면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요새 그게 안 나오대요? 이보시오 주인장. 그게 없대 요새는. 이게 뭔데? 늘 그랬잖아요. 서점에 달려가서 주인장. 그렇죠. 제발. 서정인의 강을 내놓으시고. 제발. 아니면 서정인의 강은요 223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244페이지에서 끝나. 그러니까 10장짜리 소설. 실화냐? 가성비 실화냐? 실화입니까? 가성비 실화입니까? 서정인 하면 강이지. 10장을 읽으면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가성비 극강의 소설 서정인의 A River 추천드립니다. 강에는 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에는 강 얘기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 그 우리나라 강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한 번 나와. 자, 어떤 내용인지 예. 10장짜리 소설을 1분 만에 요약 못하면 그게 오히려 좀 말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아, 요거는 또 다른 면에서 요약하기 쉽지 아, 않은데. 예. 그러면 자, 오늘도 우키행의 지난주 정민 망했잖아요. 기자의 1분 요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늙은 대학생, 세무사 직원, 전 초등학교 선생님, 요 남자 셋이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버스를 타고 군할이란 마을에 결혼식을 갑니다. 버스에서 잡담을 해요. 진눈깨비를 보고 각자의 생각, 뭐 추억들을 생각해요. 뭐 논산훈련소 생각도 하고 그날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가게 된 여성이 한 분 있는데 넷이서 뭐 대화를 간간히 하다가 내려서 결혼식 갔다가 끝나고 셋이서 이제 술을 마시러 갑니다. 술을 마시러 가다가 술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여인숙이더라고. 근데 늙은 대학생은 나 그냥 여기서 잘래. 그리고 나머지 둘은 술을 마시러 가서 거기 이제 또 다른 여성분들이 거의 직원들인가 봐요. 버스에 같이 탔던 여성도 거기 와요. 대학생 이제 좀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집에 가서 대학생을 깨우려고 보니까 이제 깊이 잠이 들어서 잠바로 덮어주고 나오고 소설이 끝납니다. 1초가 남았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이게. 나는 그 대학생이랑 또 응?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수술이 끝나버렸다. 네. 개빡치죠? 서정희 선생님 붙잡고 조금만 더 써주세요. 왜냐면 너무 그 부분이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 되게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이 스토리가 다고 20페이지밖에 안 되고 하는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봤냐고요? 어땠습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어땠습니까? 짧다는 얘기를 미리 좀 듣고 봐서 좀 놀라는 건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버지와 치악산이 정말 충격적으로 짧았고 뭐 얘기 하다 말 많아 이런. 더 짧지 이게? 네, 근데 이게 더 짧아요. 근데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서울 1966인가 그거? 1964.
육사인가 이거 육사인가 육사 같다. 예. 육사인가 그 같은 남자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술 먹고 개판 치는 얘기? 그거보다 더 재미없죠. 그거보다 더 재미 없어 이거는. 그거는 스펙타클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정찬 작가 소설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작가는 이 구문을 미리 써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소설을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서정인의 강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죠.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가가 앞뒤로 이렇게 얘기 쓴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울 1964는 김승옥 선생 작품인데 난 그거 너무 인상적이야. 근데 그게 자꾸 생각나. 김승옥의 순천고 선배예요. 서정인 선생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승옥이 그래. 서정인 선생은 앞에 이제 김석 기자가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 소설 50편의 50명의 작가 중에 최고령입니다. 1936년생이시고 36년생. 네, 요 작품은 68년에 발표된 작품이니까 지금 정서로는 좀 불편한 지점도 있죠. 이 짧은 그쵸. 얘기에. 막 여자 허벅지 만지고 막 그 첫 장면에서 그러니까 버스에 남자 둘 그리고 뒤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니까 남자 셋은 일행이고 여자 하나는 이제 버스에서 처음 만난 승객인데 여자분이 창가에 앉아 있나 봐요. 근데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여기 있는 분이 여기 여자분이 앉아 있는 창가니까 눈이 이렇게 갖고 이게 가슴을 눌러요. 그래갖고 여자는 답답해하고 이거 지금으로서는 이거 바로 신고당하죠. 그렇죠. 이거 되게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요소에 지금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60년대 감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순천고의 68년생이고 그 김승옥 소설가는 68년생이 아니고 36년생이고 김승옥 작가 41년생이니까 같이 학교에 다니지도 않은 까마득한 후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60년대에 김승옥이 막 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서정인 선생도 이제 60년대 꽤 유명했거든요. 7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제 순천고등학교에서 문학비를 세우겠다 했는데 서정인 작가 둘 중에 누구 세워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세우겠다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학교가 배출한 그치. 두 스타니까. 거장이니까. 근데 서정인 선생은 거부하죠. 왜? 난 살아있는데 왜 내 문학비를 세? 김성 선생 돌아왔어요? 김성 선생도 살아있는데 김성 선생은 오케이 콜. 땡큐. 문학비라는 못 4달러. 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연예인 기질이 전혀 없으세요.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래서 서정인 선생은 그 이후에 전북대학교 교수를 오래 하셨어요. 영문과 교수를. 그래서 사실 이 중앙문단에서 좀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명성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막 상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번 전체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이고 소설 자체도 제일 68년 작품이니까 작가도 제일 고령이시고 근데 제가 뵙고 왔는데 87이신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네. 건강관리 비결은 힘차게 건강관리 비결은 산책, 걷기. 네, 그리고 금주. 술 안 드세요? 술을 이제 한 10년 전에 끊으셨대. 그럼 정영 기자도 77살에 끊을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냥 77살까지는 신나게 먹고. 신나게. 네. 자, 서정인 작가의 강. 이 소설 저는 사실 직관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관조하듯이, 그러니까 뭐 소설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약간 관조하듯이 이렇게 지켜보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풍경화죠. 네, 캐릭터가 막 되게 막 진지하게 묘사되거나 그러지가 않고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야 뭐야 나와 나와 이래도 돼 근데 자막 올라가고. 근데 그 바로 끝나서 아니 이 뒤부터는 뭐 유료 결제를 해야 되나 이 뒤부터는 쿠키를 뭐 구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토리가 없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잡담을 하는 게 소설의 반이에요. 거기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버스에 그 뭐라 그래 차장이 있었죠. 안내양 네, 같은. 저는 그 세대거든요. 어릴 때 있었어요? 진짜? 난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차장을 봤어. 1학년 정도까지 차장을 봤어요. 버스 네, 그 뒷문 버스가 버스를 탈 일이 뭐가 있지 어릴 때? 버스 타죠.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청 가거나 뭐 시장 가고 이럴 때 버스를 자주 탔는데 엄마 따라서 그 버스가 뒤에 내리는 문 거기에 차장이 항상 앉아 있었어요. 차장이 있었다고? 네.
나보다 어린데 뭔 소리야?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차장을 알아요. 근데 어. 차장이 있었던 이제 시절에, 그러니까 차장이 있었다. 버스를 타면서 차장한테, 그러니까 총 등장인물이 이제 5명인 셈이죠. 예, 거기는 예, 예. 차장한테도 막 시비 걸고 이제 농담조로 나는 이 버스가 그냥 세워놓으려고 만든 버스인 줄 알았어. 안 가니까. 이런 개 아재 개그 진짜. 그래서 이제 가는 데가 군할이, 그러니까 지금의 김포시 군할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아. 강가에 있는 마을이라서 제목이 강일 수도 있고, 하여튼 군할이로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내려갔고, 결혼식은 안 나오고, 이제 결혼식 끝나서 밤중에 야 우리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우리 돈도 좀 받았겠다, 술 한잔 하자 하다가 이제 해서 이제 몰려다니다가 여인숙 같은데 이제 술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여기 여인숙인데요, 서울집인가 보네. 술집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술집으로 가야지 했는데, 이제 그 늙은 대학생이, 뭐 늙은 대학생 도대체 몇 살쯤 됐을까? 그래서 20대 한 중후반이겠죠. 나는 그냥 여기서 잘래.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제일 이 소설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남들은 술 마시러 가고 이 대학생은 박씨인가요? 이씨인가요? 이제 여인숙의 그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려고 그 되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소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걔한테 상을 받았는지 여기 이렇게 뭘 달고 있어. 그 와갖고 너 뭐 공부 잘하나 보다 했더니 저 공부 잘해요. 접대도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대학생이 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소설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 이 사람 1등을 했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절주절 이제 인생의 진리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 어차피 그래봤자 네 인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소설의 핵심인 것 같아. 저도 이제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서정인의 강, 네. 이 작품 보니까 이 작품이 가장 대표작인가 봐요, 서정인 작가의. 그게 이제 좀 작가 자신도 좀 불만인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정인의 작품 세계도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쓴 작품들이 사실은 서정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아요. 달궁이란 장편 소설이 특히 이제 판소리와 소설을 결합한 아주 독특한 형식인데, 3권짜리네. 그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그 강박적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 아마 전 목록에 들어갔을 거고. 근데 이제 아주 초기작인 강이 본인의 대표작이 돼버렸어요. 그게 본인도 되게 싫대요. 그게 이제 평론가들을 막 욕하시더라고. 이 대표작으로 누가 꼽아 놓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그렇게 꼽아서 나는 강이 난 그냥 그런데 이거 자꾸 내 대표작이라고 하냐. 나는 그- 별로다. 작가님이랑 저랑 비슷한 생각이네요. 별로였어요? 그냥 그래. 근데 이제 강이 우리가 곱씹을수록 굉장히, 저도 처음 읽을 때보다 작가를 만나서 듣고 또 평론가를 만나서 듣고 기사를 쓰려고 작품을 여러 번 다시 읽고 하니까 대단히 훌륭한 작품 같아요. 그 장면을 좀 얘기해 보시죠. 네. 뭐냐면 소년을 만났더니 애가 1등을 했다. 앞에 어떻게 너 공부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예, 접수도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이 뻔뻔스러운 새끼.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못 진짜로 그렇게 나와. 아니 써 있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겉으로는 여기가 너희 집이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이모부 댁이에요. 저희 집은요 저 월출리예요. 여기서 30리나 들어가야 돼요. 다 리야. 군화 리, 어. 월출 리. 이 사람이 학교는 여기를 다니니?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해서 소년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속으로 하는 얘기인 것 그때부터 같은데 이제 속으로. 그때부터 이건 제가 이제 이게 텍스트랑 같이 올려드릴게요.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흔한 게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 하나의 천재가 열등감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떠오른다. 너는 아마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면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면 우등생이 된다. 대학 가서는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다. 차라리 천재였을 때 그냥 딱 30리 산골 짝 들어가서 아까 30리 더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뗄나무꾼이 되는 게 훨씬 낫다. 천재였는데 그냥 나무하는.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나가 다 템스강에 불을 쳐 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옇게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그에게 바쳐질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집, 고모집 아니면 삼촌집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낡고 무거운 구식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죠. 자기 딱 봐도 내가 봤을 때 이 구절은 엄청 오랫동안 작가가 생각해온 구절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늙은 대학생인 게 벌써 이제 이게 자기 얘기인 게 자기 짐작이 되죠.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나 보지.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주변에선 천재다 얘, 신동이다. 어릴 때, 어릴 때. 초등학생 때쯤에 지금 이 소년처럼. 근데 이제 중학생 때는 천재까지는 아니고 점점 이제 공부 잘하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냥 열등생처럼 된 자기인데 여기 이제 템즈강에 불을 쳐지를 수 없다. 이게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이거 왜 갑자기 템즈강이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게 그 영어 수거 중에 burn the Thames라는 표현이 있대요. 템즈강에 불을 지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문과 교수님의 약간의 그 기교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출세할 수 없지 않냐. 세상을 놀랄 만큼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지 않냐. 누구나 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다시피 그거는 주변의 기대감. 사실 여기서 천재라는 거는 내가 천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내 천재를 불러주는 거지. 어렸을 때는 집에서야 뭐 얘가 벌써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얘가 한글을 읽어요. 막 이러면서 신동이라는 얘기를 막 주변에서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작가님 같이 이게 똑똑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뭐 시험 보면 또 막 1등 할 줄 알면 1등은 뭐야. 뭐 10등 안에 못 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현실을 자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이렇게 대다 보면은 결국 낙오자로 나와서 동네 천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템즈강은커녕 뭐 낼가에도 불 지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 주변의 기대와 그게 나에게 체화된 것에 대한 실망감과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실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살면서. 그냥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뭐,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진눈깨비를 보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형 씨는 군대 훈련소 어디 갔다 오셨어? 뭐 눈만 내리면 논산이요 이놈의 막 각자 군대 갔을 때 다른 풍경을 떠올리고 또 한 분은 군대를 안 가서 그 질문 자체가 불편하고 이게 도대체 소설에 이런 사소한 장면이 왜 나왔나 싶지만 되게 중구난방으로 나왔다고 느껴서 처음에는. 꽤 사소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대화잖아요. 뭐 딱 이런 상황은 아니어도 그런 일상을 그냥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뭐 뒤에 술 마시는 장면도 좀 나오고 보면서 뭐 느꼈냐면 이거 분명히 문학 교과서에서는 뭐 파편화된 뭐 인간과 뭐 헤어져서 신선한 뭐 당시 풍경 진짜 그렇게 써있더라고. 아 그래?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너무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겼어.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단면을 딱 제일 평범한 거 찾다가 하나 이렇게 꺼내온 것 같아요. 그래 꺼내왔는데 전 이 대목 이 장면 이렇게 방금 이제 정혁 기자는 뭐 누구나 그렇다 뭐 그 정도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아쉬움과 갈망과 못난 내 이상 그리고 내 주변 기대보다 못난 나에 대한 그 막 속상함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막 유학 가는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이게 저는 이제 엔딩과 좀 이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엔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테니까. 한 명은 여인숙 가서 자고 있고 그게 작은 대학생이죠. 두 명은 이제
그죠? 대학생이 자고 있는 거죠? 대학생이 자기 전에 이제 소녀와 구대화를 한 거죠. 그치. 소녀.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전직 선생님과 세무서 직원은 술 먹으러. 근처에 술집에서 술을 드시고 있는데 이제 뭐 접대부죠. 이제 싸구려 지금으로 치면 뭐 요정, 뭐 룸사롱 이런 데인데 야생화 뭐 이런 데죠. 장미 뭐 이런 물망초. 물망초 이런 데죠. 그 캔디 뭐 이런. 저기 아까 버스에서 같이 탄 그 여성이 이제 거기 직원이셨던 거죠. 여기 보면 사실 손님들도 다 거기서 거기 왜냐면 작은 동네니까 그런 술집을 해봤자 그러니까 다 동네 그냥 애들이 어. 같은 거야. 외지인들이니까 그쵸. 이제 뭐 좀 특별한 손님들인데 반갑죠. 이게 이제 왜냐면 뭔가 다들 어쨌든 인텔리잖아. 음. 그래서 이제 놀다가 뭐 여기 옆에 이제 대학생 좀 이제 잔지 좀 됐으니까 이제 깨워서 데리고 와라. 아까 버스에서 보지 않았냐? 뭐 야 대학생이니까 좋지. 뭐 이런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같이 승객으로 왔던 그분이 이제 깨우러 술집 밖으로 나가는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전 그 장면이 참 좋았는데 그 이제 오늘 결혼식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결혼한 신부는 참 좋겠다. 아 신부는 좋겠네. 첫날 밤에 눈이 쌓이면 부자 된다는데 복도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접대부인 거죠. 뭐 상당히 소박하지만 또 애틋하고 착해 보여. 슬플 수 있는 장면인데. 착해 보여. 착해 보여. 그래서 이제 깨우러 가요. 갔는데 너무 이렇게 곤히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 이렇게 끄는데 안 일어나. 뭐 이렇게 넥타이를 뭐 정장 차림으로 왔나 보지. 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주시죠. 이 이거를- 김씨는부터 대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거요? 대학생 이게 이제 살포시 김 씨의 어깨를 흔들어 밀어서 바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구겨서 자고 있으니까 이제 똑바로 눕혀주고 넥타이가 목에 캥기는지 턱을 좌우로 흔드는데 츳츳 옷도 벗지 않고 가엾어라. 갑자기 이제 누님이 된 거야. 어머님처럼. 그녀는 누나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넥타이를 풀고 이불을 젖혀서 바지를 벗기고 좋았어. 와이셔츠를 벗기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긴 거죠. 그다음에 이불을 펴고 김 씨가 꿈틀하더니 일어날 듯 하다가 다시 요 밑으로 파거든. 얘는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취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화가 난다. 아니 이게 똑바로 이제 누워야 되는데 내가 깔아놓은 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의 팔다리를 요 밑에서 다시 끌어내고 그를 안아서 간신히 요 위에 눕힌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다 덮어준다. 베개를 바로 베주고 그대로 엎드려서 그러니까 바로 눕힌 다음에 이런 거죠. 보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대학생 대학생. 얼마나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이제 그래서 이제 오호 이게 이제 시작되는구만. 우리 소설을 꼽힌 이유가 나오겠구만.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대학생이 번쩍 뜨고 대학생 뭐 이래서 이제 드디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창작가 비평. 내가 비평. 주인창 이거 아니잖아. 작가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오. 바깥에서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그녀가 남겨놓은 발자국을 하얗게 지우면서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첫날 밤에 하는데 그 오리 같은 그 장식 페이드아웃 원앙인가? 원앙이 둘이 마주보고 있고 그걸로 이렇게 그렇게 떼우지 말란 말이야. 아니면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말이야. 물레방아 돌아가고 차라리 뒤에 유료 결제를 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근데 68년 작품이라서 없었다. 근데 이거 좀 뭔가 따뜻한데 좀 의아하죠. 우리 40이 넘었잖아. 우리도 내일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데 아이 그때 이리 진짜 젊은이가. 중늙은이가 돼 있어. 얘가 다 늙은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저는 이제 앞에서 그런 이제 주변에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사회 열등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이미 뭐랄까 이게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 필요 없었는데 20대 때 되죠. 그런 생각 걱정. 네, 그런 생각이 막 걱정 많이 들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감독님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죠? 최악의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되죠. 최악의 가능성을 막 생각하고 술 먹으면서 막 이거 있단 말. 근데 사실 이제 뒤에 그런 것을 구겨져 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전 좀 그 모습이 지금의 그 고민을 하는 내가 사회 열등자가 될 것이다. 왜냐면 얘는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 끝나고 나서도 막 사회에 나가면 열등감 된다고 돼 있으니까 자 상상인 거죠. 막 그런 악몽에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좀 전에 그 소년을 보고 악몽의 밑바닥까지 갔다 왔잖아. 그치. 에휴, 그 얘기를 하고
자니까 이제 그 악몽이 시달리는 거야. 아우 씨발 이거 템즈강에서 헤엄치는. 거의 템즈강에다 익사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음. 난 사회 열등자가 될 거야. 어렸을 땐 천재는 얘기 들었지만 그 이제 누나이자 어머니이자 그리고 약간의 어떤 섹슈얼한 그런 어떤 긴장감 좀 있었던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든 역할을 여자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와서 편하게 됐어. 괜찮아. 괜찮아 임마. 어? 그러니까 잠이나 쳐자. 대학생. 대학생. 귀여운 대학생. 어? 그런 어떤 위로와 포근함과 뭔가 안식과 치유, 너는 대학생이잖아. 임마. 힐링 이런 거를 주는 그런 존재의 어떤 따뜻한 위로를 네. 받으면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눈이 내리면서 좀 힐링을 받는 어떤 치유 소설이 아닌가. 힐링.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 강이 템즈강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제목이 강일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강이라는 건 말이죠. 네, 말이죠. 도도한 돈강. 고요한 동강. 도도한 돈강. 도도한으로 하는 게 더 뭐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틀려. 아무튼 강은 거슬 수 없는 이 인생이 천재로 처음에는 깨끗한 그 뭐 천연사이다 나오는 그 깨끗한 그걸 뭐라고 하지? 반수. 천연 안반수 하이튼 액주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도 결국에는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돼서 별 볼 일 없이 큰 강인을 받아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근데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만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그런 어떤 사실 강이라는 게 그런 걸 좀 상징하지 않나요? 뭔가 거슬 수 없는 운명 이런 거를 좀 대세 이런 거를 좀 상징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강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의 속상함, 서운함, 섭섭함 이런 거를 좀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운함, 섭섭함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계속 그냥 강처럼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학사적으로 보면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에 나왔던 소설들은 그때가 이제 격동의 현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시대와 싸우는 개인을 조명한 소설들이었는데 근데 약간 무력감 느끼는 소설도 많은 것 같아요. 60, 70년대 우리가 이제 유독 그 김승호하고 이걸 봐서 그런데 그런가. 그 굉장히 그냥 황석영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황석영 70년대 쓴 장길산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정말 그냥 이게 소설로 써도 될까 싶은 평범한 얘기고 특별할 거 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냥 강 같은 삶 늘 흘러가고 똑같은 하지만 그게 강의 전부이니까 뭐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은 그 드물죠. 강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강은 사실 그 특별함조차도 그냥 다 흘려보낼 정도로 도도하게 늘 똑같이 흘러가니까 그런 우리 삶의 본질을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 엔딩이 판타지였다. 작가의 판타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그것도 이제 젊은 여성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바람인가요? 그런 바람, 판타지, 뭔가 그런 그런 어떤 욕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그런 바램, 그런 약간 그런 너무 보니 힘든 그런 좌절과 절망과 그냥 걱정과 불안에 막 시달려 있는 거를 뭔가 괜찮아 병신아, 괜찮아, 대학생, 정신 차려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끊임없이 희구하는 그런 현대 성인들의 이런 그런 모습을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작가 선생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당연히 여쭤봤는데 아니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진짜로 막 생각해 하다가 강이라고 해놓으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이게 쓸 수가 없었어. 제목이 강인 이유? 이거 왜 강입니까? 강이 안 나오는데 글쎄요. 너무 쓴 지가 오래돼서 뭐 강 좋잖아요. 억장이 무너지죠 막.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시고 대화가 잘 되는데 유독 인터뷰를 하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셔갖고 이게 싫은가 봐 이걸 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선생님 68년 작품인데 이거 지금 2022년의 독자들은 이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멋있게 말씀하세요. 이게 고전의 어떤 영속성, 뭐 우리가 호메로스를 읽을 때 뭐 트로이의 그 사자후 이게 호메로스도 자기가 살던 때보다 몇 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왜곡을 해야 돼요. 갑자기 왜곡을.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영문과 교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영문과 교수가 어떤 영국 사람이 자기가 일리아드를 너무 좋아했는데 라틴 너무 좋아해서 수백 번을 읽었는데
라틴어 원전을 읽고 싶어서 라틴어를 공부해서 떠듬떠듬 봤더니 차원이 다르게 좋더라. 이 우리가 그냥 이게 번역된 걸 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번역의 얘기로 빠져버려갖고 뭐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 인터뷰한 기자 입장에서 정말 네.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아니 뭐 어떡하나. 소설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시리즈의 마지막 리포트였거든. 물론 이제 멋있는 대답이 일부 있어서 방송에 나갔습니다만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세상을 다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엇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뭐 그렇죠. 사람께서 이제 최근에 흉악범죄 비인간성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십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거 못 쓰는데 다 그렇지만 제가 좀 느끼기로는 너무 외로우셨나 보다. 되게 하고 싶으신 말이 많으셨나. 그래서 저는 이 거장의 시대의 거장의 말동무가 하루 되어드린 좋네요. 것도 보람이 있었어요. 영광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서정인 작가의 강 여러분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강만 읽었나요? 이게 저기 맨 앞에 나오는 후송이 있어요. 후송이 이게 이제 데뷔작입니다. 등단작. 되게 재밌어요. 이게 후송이 초급 장교가 중위가 병가를 받아서 좀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예요. 후송의 전방에서 근무하는 중위가 나 이거 지금 병원 가야 돼 했는데 막 계속 좌절되다가 친한 군의관을 찔러갖고 좀 뭐 이렇게 진단서 받고 이러다가 후송이 결국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후송 봤어요. 봤어요? 네. 재밌죠? 재밌죠? 후송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후송 뭐 이것도 뭐 문학 뭐게 나오더만 이 작품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것도 무슨 파편화된 인간과 무슨 왜 이렇게 파편화돼 자꾸? 파편 이렇게 다 파편이야. 무슨 뭐 민주화 시대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의 군상의 모습을 그리고 무슨 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뭐 현대인의 단절을 그리고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군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8년 이게 데뷔가 몇 년이 이게 62년이거든요. 62년에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어 2005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름 또 중간에 아주 극적인 사건도 있죠. 한번 뭐 아는 사람에서 봐주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방에서 나가야 되는 게 히치하이킹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 후송차 그냥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그래서 저 새끼 했는데 그 차가 좀 이따 사고가 나. 그래갖고 거기 나를 이렇게 딱 비웃고 지나가던 그 사람은 죽어. 그래서 나 이 정도로 그렇게 저주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장면도 갑자기 의미 없이 나와요. 뭐야 이거?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아 그게 더 좋아요? 이건 뭔가 포스가 있잖아요. 야 이거 포스가 있네. 이게 이제 처음에. 처음 멋있네. 야 힘이 있네 이게. 이게 멋있네. 이건 약간 유약하잖아. 이건 그냥 전집 시리즈 같죠. 유약하고 이게 딱 갱. 진짜. 하여튼 네. 봇갱 많이 와주십시오. 이거 부탁드립니다. 되게 짧고도 되게 좀 그러니까요. 이게 소설의 묘미구만. 그러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있어요. 농구하다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깨졌다고요? 예. 이거 찢어져가지고. 농구를 했어요? 예. 제가 농구를 해야 돼서 한 겁니다. 어. 하고 싶어 했겠어요? 억지로 했죠, 억지로. 네. 억지로. 머리까지 깨져버렸어. 근데 이제 왜냐면 아스팔트 바닥에서 농구를 했는데 농구를 잘하겠습니까? 하다가 자빠져 딱 했는데 뭘 피가 이게 나는 거예요. 중대장이 내가 평생 잊지 않는다. 진짜 중대장이 저한테 왜냐면 내가 중대장한테 정말 충성을 다했거든요. 보자마자 나는 걱정일 줄 알았어. 보자마자 야 너 내 군생활 꼬이게 하려고 좀 작정했냐 이러는 거야. 농담으로 그랬겠지. 아니 화를 냈어 나한테. 진짜로? 네. 가지고 뭐 의무병 의무실 가보라 했는데 이렇게 찢어져 피가 계속 나는데 뭐 의무실이요 병원 가야지. 근데 외출증 끊어주는 것도 그렇게 생색을 내고 아무튼 군대에서 다치는 건 본인만 손해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군대 가실 분도 계실 거고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자녀가 군대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무조건 안 다치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이게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60년대 군대 얘기지만 뭐 그렇게까지 옛날같이 진짜 말 개 안 통하고 진짜 속 터져 너무 속 터집니다. 그나마 이 양반은 중이잖아. 그렇지 중이도. 자, 그래서 이거 봤어요? 오죽 말을 예. 이 문장 결혼 안 했나 봐. 성곽을 가지시오. 그래서 그 성주가 되어 보시오. 결혼하라는 얘기. 결혼 말씀이죠. 그렇죠. 월등히 나아질 수가 있어요. 달콤한 육체적 피곤을 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심을 집중케 할 테니까. 너무 결혼 바이럴입니까? 내 주변 유부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얘가 이 중이가
여기도 가서도 뭐냐면 귀가 뭐 귀에서 이상 소리가 나. 가지고 그게 이제 증상이에요. 증상입니다. 후송을 그랬더니 받아야 되는. 야 그게 무슨 증상이야? 꺼져. 그냥 또 막 그냥 해. 하다가 어딜 뚫어가지고 또 이게 그거에 좀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서 그러면 어딜 가봐라. 어딜 갔더니 이게 무슨 병이냐? 그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 귀 소리 난다. 테스트 해보자. 그러네. 그러면 여기 가서 그 허가를 떼와. 그랬더니 입퇴원 과장이 또 있어. 입원을 하고 싶은데 입퇴원 과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 그랬더니 입퇴원 과장이 이비인후과시군요. 성중이가 내준 병상일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입퇴원 과장이 말했다. 그리고 귀를 보자고 했다. 보고 나서 그는 계속했다. 입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또 절벽이구나. 성중이는 생각했다. 이 녀석에겐 어떻게 귀를 뚫어준다. 계속 반복되는 빡침. 계속 반복되는 빡침. 계속 무한 반복. 그런 군대에서의 부조리. 본인이 좀 이런 일이 겪으셨나 봐요. 군대에서. 그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신데. 그래서 건진 게 별로 없었어요. 죄송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정인의 강과 이 후송. 네. 후송은 재밌어요. 후송은 되게 흥미진진해. 여기 나주댁도 되게 재밌고요. 이 소설들 자체가 되게 짧고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60년대에 쓴 소설들하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그 짧은 데서 오는 쾌감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정인 작가의 강 이 한두 편 좀 보시면은 네. 60년대에 핫한 작품 보셨다. 이렇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다음 주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요새 사실 책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선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어서 뉴스들도 너무 재밌고 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사정으로 녹화를 목요일에 했는데 다음 녹화는 또 월요일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 읽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짧고 재밌는. 또 근데 이 작품은 저희가 우리 시대 소설 50편에 들어가 있는데 방송을 못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못한 이유가 작가도 인터뷰 한다 그랬는데 못했어요. 왜? 작가가 먼저 이 작품을 방송에서 다룰 수 있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섭외를 할 때 이 책을 안 읽었거든요. 잠깐만요 끊고 책을 읽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방송 불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다뤘어요. 왜? 정희연 작가의 이 낭만적 사랑과 사회, 이게 단편집인데 이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작품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방송 불가일까? 사상 최초 방송 불가 작품 도저히 이거는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정희연 작가의 작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난소공이 아니야? 그러면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 이건 다 그랬잖아. 이거를 지금은 인터넷으로 메일 받으니까 마감 시간 직전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체국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체국에 막 쫓아가요, 마감 시간.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 좀 넉넉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돼요. 요즘 쓰는 데가 없으니까 편해요. 안 쓰니 편해요. 야, 이렇게 편하는 건데 내가 뭘 잘났다고 머리가 퇴화를 한 것 같아요, 퇴화를. 근데 되게 좋은 작품은 5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넘으면 없어요, 이제. 군화리 김포에 있는 지명이에요. 군화리의 결혼식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해놓고 보니까는 제목이 좋대요. 강이 이 많은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강. 흘러가니까. 내가 실제로 군화리를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서울 도남동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형이 군화리의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그래서 애가 저희 집 한번 놀러 가자고.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재밌던 애가 거기가 빙구장집입니다. 근데 실제로 갔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야, 이 대학이 참 좋은데. 근데 나 그런 분한테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 거니, 소설은 예술이지 오락이 아닙니다, 오락이. 그럼 예술이란 게 뭔가? 이게 힘들어요.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제 생각에 문학, 소설 이런 뭔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사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시지프스 신화 뭐 밀고 올라가고 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소설은 궁극적으로는 그 언어를 벼르고 별러서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한순간 핵심을 찌르는 그 현장을 잡아내는데 소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긴 하지만 드러내는 순간에 현실과 조금 더 다르면서 더 본질에 더 입각한 핵심을 포착해야 할 텐데 그 핵심을 선생님의 언어가 어쨌든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그랬어요. 나는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안 썼다. 전부 경험한 걸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험한 대로는 한 줄도 안 썼다. 이게 소설가는 그 뭐 007이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설가는 거짓말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한 그대로는 안 쓰려고 그러죠.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때는 그냥 작가를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 소설 보면. 근데 나는 어느 쪽이냐면 감추려고 그래요. 내 모습을 감추고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쓸 수는 없죠.